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유난히 대나무가 많아 죽현이라 불리는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양에서 오려면 꼬박 며칠은 걸어야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은 산비탈을 등지고 앉은 최 씨 집안의 종택이었습니다. 그 집 뒤편으로는 마치 거대한 푸른 병풍을 둘러친 듯 빽빽한 대나무 숲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마을의 자랑이자 최 씨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 종택은 한때는 웅장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큼직한 기와 지붕은 이가 빠진 곳이 덜어 있었고 한때 붉고 푸른 빛이 선명했을 기둥의 단청은 거의 다 벗겨져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여전히 명문 양반 가문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당은 이른 새벽이면 누군가의 정갈한 빗질로 낙엽 하나 없이 깨끗했고 텅 비어 있는 행랑채들조차 나름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을 지키는 사람은 젊은 선비 최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남루하고 빛바랜 유생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용모는 맑고 단정했으며 눈빛은 깊고 총명했습니다. 그는 이 몰락해가는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민준은 헛된 공명이나 벼슬길에는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로지 안방에 누워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효심은 마을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지극했습니다. 그는 닭이 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우물에서 맑은 정화수를 길어왔습니다. 그 물로 정성껏 약탕기를 씻고 귀하게 구해온 약재를 넣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내내 그는 불 앞을 떠나지 않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약이 넘치거나 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민준의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왔던 얼굴은 주름과 병색으로 헬쑥해졌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얕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죽이나 미음조차 제대로 삼키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민주는 갓 끓여낸 미음을 작은 숟가락에 떠서 식을 세라 입으로 후후 불어 어머니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대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한 모금 삼키실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으로 점여왔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그렇게 정지된 듯 흘러갔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어머니의 말은 이마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날이 좋을 때면 그는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창을 조금 열고 밖의 풍경을 묘사해드리거나 예시하기 책을 낮은 목소리로 읽어드렸습니다. 혹여나 아들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북돋아 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뒤편에는 최 씨 가문의 영혼이라 불리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라나 이제는 산 중턱까지 검푸른 빛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굵은 대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고 잎은 빽빽하게 우거져 한낮에도 수많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겨울이 되어온 산에 나무잎이 다 떨어져도 그 숲만은 변함없이 푸른빛을 뽐내며 가문의 절개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민준의 아주 먼 조상이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지낸 대학자였으나 섬기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새 왕조는 그에게 거듭 높은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굳은 충심으로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조상은 고향집에 돌아와 세상과 통하는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뒷산에 오직 대나무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나무는 속이 비었으되 그 절개는 곧 사시사철 푸르니 이는 군자의 덕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숲을 가꾸며 학문에만 몰두하다가 이곳 대숲 어딘가에 조용히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이 숲에 관한 신비한 전설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이 숲에서는 여느 숲과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깊고 청아한 퉁소를 부는 듯한 맑고도 구슬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대나무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대나무의 노래는 최씨 가문의 후손들이 조상의 유운인 충종과 효셔를 올바르게 지키고 있을 때에만 맑은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문에 불충한 자가 있거나 효심이 흐려져 가문의 근본이 흔들리면 그 소리는 금세 탁해지고 거칠어져 불길한 울음소리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민준은 그 대나무의 노래가 변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예전에는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면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 바람이 거세지는 시간이면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맑은 퉁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쇠붙이로 무언가를 긁어대는 듯한 스산한 소리였고, 때로는 짐승이 낮게 앓는 듯한 신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주는 가슴이 서늘하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잠든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 탓인가? 나의 효성이 부족하여 어머님의 병환이 깊어지시는 것인가? 그래서 조상님께서 이 대숲을 통해 나를 꾸짖고 계신 것인가?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은 밤마다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효뿐만 아니라 충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조상께서는 왕조에 대한 충의를 지켰지만 자신은 이 가문을 지켜야 할 충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집은 날로 기울어가고 어머니의 약값조차 댁이 버거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서책 몇 권을 몰래 내다 팔아야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이 가난과 몰락이 자신이 지키지 못한 충의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아무리 쉬쉬해도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종택의 젊은 선비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밤마다 대숲에서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요즘 최신의 대숲 소리가 꼭 곡소리 같지 뭔가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이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절을 했지만 그들의 걱정 어린 질문에는 그저 송구합니다 라는 말로 얼버무린 채 약재를 쥔 손을 감추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위태로운 가문의 속사정을 차마 남에게 드러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하늘에는 달빛조차 없어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잎을 털어 사온 귀한 약재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이라 했기에 민준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초조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기침 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민준이 놀라 약탕기를 든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려던 찰나 밖에서 휘몰아치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대숲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숲에서 끔찍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음소리나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대나무가 일제히 부러지며 지르는 듯한 처절한 비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온 마을을 뒤덮었고 잠자던 개들까지 놀라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아궁이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불씨를 향해 혹은 저 어두운 대숲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조상님, 부디 저의 잘못이라면 저를 벌하시고 어머님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대숲의 비명소리도 함께 멎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퉁소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소리는 마치 숨이 다한 사람처럼 아주 약하고 가늘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들릴 정도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가쁜 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대숲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위태로운 숨소리와 죽어가는 대숲의 마지막 숨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근본인 저 대나무 숲에도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마치 재를 뿌린 듯 무겁고 차가운 잿빛이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어머니가 무사히 고비를 넘기신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숨결은 어젯밤보다 더욱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대숲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여전히 푸르고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래가 사라진 숲은 영혼이 빠져나간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식은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난하고 지치고 두려웠지만 그는 분명 충신 최 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도 조상의 혼이 담긴 대숲이 침묵 속에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을 지키고 집안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나무가 왜 노래를 멈추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효이자 충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고비를 넘기신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스산한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대숲에서 들려오던 끔찍한 비명 소리는 멎었지만 그 텅 빈 침묵은 마을 사람들 마음에 더 큰 불안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 씨 종택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며 일부러 먼 길로 밭을 보러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간신히 어머니의 약재를 구하러 읍내에 다녀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부터 낯선 소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지면 문을 닫던 작은 주막 앞에 값비싸 보이는 말 한 필이 매여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크고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주막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던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번쩍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웬 중년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말석이라는 자로 민준의 아버지와는 촌수조차 가물가물한 먼 친척뻘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온갖 못된 짓만 골라하다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는데 10수년 만에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며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활하게 빛나는 작은 눈과 탐욕스러워 보이는 인매는 그가 살아온 세월을 고스란히 짐작하게 했습니다. 말석은 민준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우리 가문의 기둥인 민준이 아닌가? 자네가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귀한 조카님일세. 그는 억지 눈물까지 훔치는 신용을 하며 요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늦게야 마을에 도착해 소식을 들었네. 형수님. 아니지. 내게는 촌수로는 큰어머님 뻘 되시는 분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팠는지 모른다네.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차갑게 들렸습니다. 말석은 자신이 데려온 하인에게 눈짓하여 커다란 보따리를 풀게 했습니다. 안에서는 고급 비단에 싼 약재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 보게. 내가 한양에 제일 가는 약방에서 구해온 귀한 녹용과 산삼일세. 어르신네 병환에는 이 정도는 잡수셔야 기력을 회복하시지 않겠나? 그는 민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 너터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그의 호의가 당황스럽고 불편했지만 당장 어머니께 드릴 약이 급한 터라 차마 그 성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추하지만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말석은 민준을 따라 최씨 종택 안으로 들어서며 겉으로는 아이고 집안이 어쩌다 이리 기울었는고 하고 혀를 차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의 작은 눈은 빠르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텅 비어 먼지만 쌓인 광, 군데군데 부서진 기와 그리고 민준의 해진 유생복. 그는 이 명문 양반가가 이제 이름만 남고 완전히 몰락했음을 단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내 집 뒤편, 여전히 푸른 빛을 띠고 있지만 불길한 침묵에 잠긴 거대한 대나무 숲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가 수백 리 길을 마다 않고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였습니다. 당시 한양의 부유한 양반들 사이에서는 질 좋은 대나무로 만든 고급 죽세공품이나 부채, 그리고 귀한 서책을 찍어낼 종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죽현의 대나무는 유난히 곱고 단단하며 속이 꽉 차기로 유명하여 다른 고을의 것보다 항상 2배 이상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말석은 저 거대한 숲을 통째로 베어 넘기기만 한다면 한양 중심가의 번듯한 기와집 수십 채를 사고도 남을 막대한 돈을 손에 쥘 수 있음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지극한 효심을 이용해 저 숲을 손쉽게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말석은 민준의 집에 머물며 마치 집안의 큰어른이라도 된 듯 행세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어머니의 약을 다릴 때마다 옆에 앉아 혼수를 두었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효심은 지극하나 약 다리는 솜씨가 영 서투네.
이렇게 귀한 약재는 불 조절이 생명인데 말이야. 그는 한숨을 푹 쉬며 민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자네 혼자 이 큰 종택을 건사하며 어머님 병수발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드는가. 내가 다 안다네. 자네의 그 고운 손이 이렇게 거칠어져서야 쓰겠나. 그의 걱정하는 듯한 말투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간 민준의 신임을 얻으려 애쓰던 말석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지친 기색으로 부엌 아궁이 앞에서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석은 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게 한 가지 좋은 묘안이 있네. 그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뒤뜰의 대순말일세. 저것은 물론 조상님의 귀한 유산이지. 하지만 지금 자네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짐일세. 저 숲이 밥을 먹여주나, 약을 지어주나. 말석은 민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일세. 저 숲의 관리를 이 숙부에게 맡기게. 내가 저 숲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세상에 귀하다는 약은 모두 구해다 드리고 이 낡은 집도 번듯하게 수리하고 자네 옷도 비단으로 해 입히겠네. 이건 숲을 파는 것이 아닐세. 그저 가문을 위해 잠시 나에게 맡기는 것뿐이야. 어떤가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에 찌들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는 저 대숲이 단순한 재산이나 돈벌이 수단이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최 씨 가문의 정신 그 자체였고 충과 효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주는 말석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말씀은 진심으로 감사하오나 숙부님, 저 숲은 저의 조상님께서 피와 땀으로 일구신 곳이며 저희 가문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숲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말석의 눈썹이 순간 뱀처럼 꿈틀거렸지만 그는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허허, 역시 우리 최 씨 집안의 후손답게 그 기계가 대단하군. 내 생각이 짧았네. 그저 자네가 너무 안쓰러워 형편을 덜어주고자 한 말이었네. 기분 나빴다면 잊어버리게.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린 놈이 고집만 새기는. 좋다. 정녕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내 놈이 제 발로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주마. 그는 민준의 집을 나서는 척하며 곧장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은 말석이 돌리는 공짜술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한량들과 입이 가벼운 농부들을 모아놓고 일부러 온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민준이네 집에 가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 집안은 다 쓰러져 가고 어르신은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위중한 지경인데 글쎄 약값도 제대로 못 대고 있더란 말이야.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좌중이 취기로 얼큰해지자 말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둘러보고는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말이야. 약값에라도 보태 쓰라고 돈을 좀 넉넉히 쥐어주려 했네. 그랬더니 민준이 그놈이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돈은 필요 없고 차라리 저 뒤뜰의 대숲을 사달라고 하더군.
주막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효자인 척, 혼자서 온갖 고고한 척은 다 하더니 실은 조상님 숲을 팔아서 제 입속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게지. 내가 차마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안 된다고 꾸짖으니 도리어 나에게 펄펄 뛰더란 말이야. 이야기적인 거짓말은 말은 들판에 불이 붙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민준의 효심을 칭찬했던 자신들의 입을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앞다투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요즘 대숲에서 그토록 괴상하고 불길한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민준이가 숲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서 조상님이 대노하신 거였구먼. 쯧쯧.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줄 알았더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였어. 민준의 지극한 효심을 기특하게 여기던 마을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읍내에 나갈 때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심지어 뒤에서 들으라는 듯이 불효막심한 놈이라며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들에게 일일이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욕을 감내하며 어머니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마을 입구 낡은 초가집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끔찍한 흉년이 들어 어린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당시 종택의 주인이던 민준의 아버지가 관아의 눈을 피해 몰래 쌀가마니를 내어주어 온 가족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최 씨 집안의 그 큰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멀리서나마 늘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며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민주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께 드릴 맑은 정화수를 기르러 공동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빨래를 하러 나온 아낙들은 그를 보자마자 재수 없다며 자리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묵묵히 두레박질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물동이를 막치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비님, 돌아보니 박노파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마른 손으로 민준의 소매를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깊고 흐릿한 눈이 어둠 속에서도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사시사철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곱게 자라는 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린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은 굽이굽이 벼랑길과 같아서 겉만 보고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노파는 민준이 어리둥절해하자 주막이 있는 쪽을 턱짓으로 힐끗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마을에 들어온 그 친척이라는 자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늙은이의 눈이 틀림없다면 그 눈빛이 겨울날 또아리를 튼 독사의 눈빛보다 차갑고 탐욕스럽습니다. 지금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도 아마 그자의 입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저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숲을 지키셔야 합니다. 민주는 그 말의 깊은 뜻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소문과 말석의 교활한 제안, 그리고 대숲의 불길한 침묵,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깨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 외딴 마을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물동이를 다시 내려놓고 노파를 향해 땅에 닿을 듯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파님의 그 귀한 말씀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부디 옥체 강령하십시오. 한편 주막에 머물던 말석은 민준이 마을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숲을 팔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저 숲이 노래를 부르던 시절의 신성함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지. 저 숲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조상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놈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악독하고 잔인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주막에서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마을의 불량배 몇 명을 뒷산으로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자시즈시가 되면 달빛이 구름에 가려 가장 어두울 때를 틈타 아무도 모르게 최신의 대숲으로 가야 한다. 그는 품에서 작은 자루 여러 개를 꺼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석이 불량배들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을 쫓는 독한 유황과 몰래 구해온 소금, 그리고 대나무의 뿌리를 아주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썩게 만드는 독초의 가루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숲 가장자리, 특히 뿌리가 얕게 드러난 곳에 골고루 뿌려야 한다. 사람 눈에는 띄지 않게. 그러나 깊숙하게 말이다. 절대 인체에는 무해하니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일이 성사되면 이보다 10배는 더 얹어주겠네. 불량배들은 엽전의 무게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석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한 번 내리고 나면 독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 대나무가 가장자리부터 누렇게 시들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조상의 저주가 마침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어머니의 병환과 조상의 저주라는 공포, 그리고 마을의 압박에 못 이겨 숲을 자신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민준의 종택을 바라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충과 효가 밥을 먹여주더냐. 이 세상은 돈이 최고란 말이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구름 뒤에 숨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시가 되자 최말석에게 엽전을 받은 마을에 불량배 서너 명이 주막 뒤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술기운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씨 가문 대숲의 신성함에 대한 오랜 두려움 때문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말석은 그들의 등을 떠밀며 다시 한번 윽박질렀습니다. 지금 망설이면 너희는 오늘 받은 엽전의 10배를 토해내야 할 것이다. 어서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오너라. 불량배들은 마지못해 말석이 쥐어준 독이 든 자루를 허리춤에 단단히 동여매고 짐승처럼 숨을 죽인 채 최씨 종택의 뒤편 대나무 숲의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숲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빽빽하게 솟은 대나무들은 마치 죽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침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둘러 가져온 독한 재와 소금, 그리고 독초 가루를
대나무 뿌리 근처 흙 위에 닥치는 대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거칠고 두서가 없었습니다. 흙을 파헤쳐 뿌리를 드러내고 그 위에 직접 가루를 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짐승의 오줌을 섞어 더 깊이 스며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독한 유황 냄새와 역한 비린내가 순식간에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대나무 잎이 스치는 작은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 몸을 숨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아주 일부분, 특히 마을에서 종택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잘 보이는 가장자리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독을 뿌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가져온 자루가 모두 비워지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검은 독을 품은 대나무 숲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집 뒤편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음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밤 공기가 유난히 차고 어딘가 모르게 역한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다고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에서 마침내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꼬박 하루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말석은 주막 창가에 앉아 그 비가 자신의 독을 대나무 뿌리 깊숙이 실어 나르고 있다 생각하며 음흉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비 때문에 약재를 구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씨 종택의 마당에서 뒷산을 바라보던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던 대나무 숲의 가장자리, 정확히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잎사귀가 시든 것처럼 보이더니 반나절 만에 그 누런 빛은 썩은 듯한 갈색으로 변하며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질척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꼿꼿했던 대나무 줄기들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푸르던 잎들은 바싹 마른 채 힘없이 떨어져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밭을 갈러 나오던 농부들은 누렇게 변한 대숲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최신의 대숲이 죽어가고 있어 하늘이 노하신 게 틀림없네. 조상님의 혼이 담긴 숲을 팔아넘기려 하니 조상님께서 진노하신 게야 말석이 퍼뜨린 거짓 소문과 눈앞에 펼쳐진 흉측한 광경이 합쳐지자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민준을 단순히 불효자가 아니라 가문의 근본을 망치고 마을 전체의 재앙을 불러올 죄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석은 이때다 싶어 통곡하는 신용을 하며 마을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민준이가 숲을 팔겠다고 했을 때 내가 뜯어말려야 했는데 조상님 용서하십시오. 우리 가문의 죄입니다. 그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민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민준은 대숲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차갑게 식어가는 대나무 줄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거센 바람이 산을 울리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고 기왓장을 날리고 낡은 문짝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죽어가던 대나무 숲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대나무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퉁소 소리도 스산한 신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마른 뼈가 한꺼번에 부러지는 소리, 거대한 비단천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하고도 날카로운 단말마의 비명이었습니다.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찢겨 사방으로 흩날렸고 앙상하게 마른 줄기들은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불길한 소리가 마을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안방에 누워있던 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숨이 넘어갈 듯 심한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쿨럭, 쿨럭. 그 소리는 얕은 숨을 겨우 이어가던 노인의 기침이 아니라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창백하게 질려 어머니의 등을 다급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밖에서 울부짖는 대숲의 비명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조상님께서 노하신 것일까? 내가 불효하여 어머니의 목숨과 조상의 숲을 모두 앗아가려는 것일까? 그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대숲의 비명소리도 마치 마지막 숨을 다한 것처럼 뚝 그쳤습니다.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에서 희미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잿빛으로 변한 대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광풍으로 숲은 더욱 흉측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코끝으로 아주 낯설고 독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비 온 뒤의 흙냄새도 썩은 낙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인위적이고 코를 찌르는 듯한 마치 유황과 소금을 태우는 듯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인 불길함에 이끌려 이슬에 젖은 풀을 헤치고 누렇게 시든 대나무 뿌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녹지 않고 흙과 엉겨붙어 있는 회색빛의 재와 하얀 소금 결정이었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갔지만 일부는 굵은 대나무 뿌리 틈에 밝혀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순간 며칠 전 말석이 자신의 방에 들렀을 때 그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풍겼던 바로 그 유황 냄새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미친 듯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독을 뿌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흙탕 속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농부들이 씻는 집신보다 바닥이 조금 더 두껍고 촘촘하게 엮인 낯선 집신 자국이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집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말석이 찾아왔을 때 비에 젖은 집신을 벗어놓았던 툇마루 아래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며칠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자신이 숲에서 발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집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최말석.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숲을 빼앗기 위해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조상의 숲에 직접 독을 뿌려 마치 조상의 저주가 내린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고 자신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말석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말석은 교활한 뱀처럼 증거가 없으면 얼마든지 발뺌할 것이고 이미 그에게 매수된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미친놈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이 묻은 흙과 재를 깨끗한 한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또한 말석의 집신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진흙을 그대로 떠내어 조심스럽게 괴짝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결백과 말석의 죄악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이 숲은 우리 가문의 충이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숲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안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숨소리.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효였습니다. 말석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촌장 어른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촌장만이 말석의 거짓을 가려내고 마을 사람들의 굳어진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지에 싼 흙과 괴짝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해가 채중천에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최말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촌장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민준의 편으로 돌아서기 전에 그는 먼저 선수를 쳐서 민준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돈으로 매수해둔 인상이 험악하고 무례배에 가까운 장정 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빗독촉을 할 때나 두르는 붉은 천을 걸치고 손에는 위협적으로 보이는 몽둥이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말석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곧장 최씨 종택의 마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힌 그는 민준이 기거하는 안방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아, 이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놈아, 당장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할까. 그의 우렁찬 고함 소리는 이른 아침에 고요한 마을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잠이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최씨 종택의 낮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소란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석은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것을 확인하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마당을 울렸습니다. 네가 내 어미 약값을 구한답시고 나에게 눈물로 사정하여 막대한 빚을 져놓고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빚 갚을 돈이 없으면 당장 약조한 대로 저 뒤뜰에 대숲이라도 내놓거라. 어서 그가 손짓하자. 함께 온 장정들이 민준이 보지도 못한 가짜 빈문서를 흔들어 보이며 위협적으로 마당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몽둥이로 마당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동네 사람들, 여기 최민준의 수결이 똑똑히 찍힌 차용증서가 버젓이 있소이다. 어르신 약값으로 빌려간 돈이 산더미인데 돈이 없으면 저 쓸모없어진 대나무 밭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사내대장부의 도리가 아니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빚쟁이들까지 몰려왔구먼. 결국 빚 때문에 숲을 팔려 했던 게 정말이었어. 쯧쯧. 가문 망신이 따로 없네. 민준을 향한 비난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최말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대숲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모두들 저 흉측한 꼴을 보게나 대나무가 이미 노래를 멈추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저것은 하늘의 뜻일세. 민준이. 저놈의 불효와 탐욕에 마침내 조상님들께서 진노하셔서 가문을 버리신 게야. 저 숲은 이제 더 이상 신성한 숲이 아닐세. 그저 저주받은 흉물일 뿐이란 말일세. 그는 민준이 이 절망적인 상황과 마을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누가 감히 조상님의 성지 생디를 흉물이라 입에 담는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맑으면서도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민준이 밤새 증거를 챙기느라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마당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 마을의 촌장이자 가장 큰 어른인 이 훈장과 수염이 하얗게 센 마을의 원로 몇 분이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밤새 그들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최말석은 예상치 못했던 촌장과 원로들의 등장에 당황하여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늙은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들에게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촌장 어르신,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 페류나를 좀 보십시오. 저놈이 제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아. 제가 정당하게 담보인 저 숲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촌장은 말석의 아양을 차갑게 외면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툇마루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에서 혹은 마당 입구에서 숨을 죽이고 이 재판과도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로 마당을 한번 툭 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최서방, 자네가 지금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자네가 정말 저 젊은 선비에게 빚을 받을 것이 있으며 저 숲이 정당한 담보란 말인가? 말석은 얼른 품속에서 가짜 빈문서를 꺼내 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놈이 제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는 촌장 앞에 엎드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촌장 어르신,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께 고합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저는 저 숙부라는 분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빌린 적이 없으며 저 문서는 명백히 위조된 것입니다. 촌장은
말석이 내민 문서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며 수많은 문서를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종이는 너무 새 것이었고 민준의 수결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설프게 필체를 흉내낸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촌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은 이어서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한지 꾸러미를 촌장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한지 안에는 어젯밤 민준이 숲에서 직접 가져온 독한 유황과 소금, 그리고 역한 냄새가 나는 잿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대숲이 죽어가는 것은 조상님의 노여움 때문이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가 사악한 마음을 품고 고의로 이 끔찍한 독을 조상님의 숲에 뿌려 대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말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내 놈이 숲을 팔아먹으려다 조상의 벌을 받은 것을 이제 와서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게냐.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끝은 당황하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숲이 조상의 저주를 받아 죽어간다고만 생각했지. 누군가가 일부러 독을 뿌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말석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마지막 증거인 괴짝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집신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진흙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새벽 독이 뿌려진 대숲 속에서 발견한 집신 자국입니다. 민주는 말석이 심고 있는 고급 집신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국은 며칠 전 저분이 저희 집 툇마루에 남겼던 집신 자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갑자기 들려온 갈라진 목소리에 쏠렸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를 헤치고 마을 입구에 살던 박노파가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촌장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늙은이의 눈이 비록 어두우나 그날 밤만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말석을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 비가 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바로 저 최서방이 검은 옷을 입고 주막에 불량배 몇 놈을 데리고 최신의 대숲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명백해지자 최말석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데려왔던 험상궂은 장정들도 촌장의 위엄과 박노파의 결정적인 증언에 겁을 먹고는 몽둥이를 버린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는 대신 오히려 민준을 향해 핏발이 선 눈으로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어차피 망해가는 가문. 저 쓸모없는 대나무를 베어 팔아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단 말이냐. 고지식한 놈. 네, 이놈. 말서가 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땅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촌장의 불호령이 조용한 마당을 올렸습니다. 내 놈의 죄는 단순히 남의 재산을 탐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너는 엽전 몇 푼에 눈이 멀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조상의 유산을 훼손하였으며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님을 모시는 혈육에게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웠고 순박한 마을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금수의 돌이다. 촌장은 마을 원로들을 둘러보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저자를 꽁꽁 묶어라. 그리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다시는 이 죽현 땅에 단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마을의 젊은이들이 달려들어 말석을 포박했습니다. 말석이 데려왔던 빚쟁이들은 이미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뒤였고, 주막에서 말석의 돈을 받고 악행에 가담했던 불량배들도 촌장 앞에 끌려와 죄를 고하고 곤장을 맞은 뒤 쫓겨났습니다. 말석은 끌려나가면서까지 민준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마지막 발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마당에는 민준과 촌장,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마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민준을 손가락질하고 위선자라 욕했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민준 앞에 다가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귀가 얇아 간악한 자의 말에 놀아났습니다. 선비님의 그 깊은 효심을 의심했으니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민주는 그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촌장과 원로들에게 땅에 엎드려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촌장은 민준을 일으켜 세우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한 충과 효는 이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는 법일세. 자네는 훌륭하게 아버님의 유운과 가문을 지켜냈네. 자네야말로 이 대숲의 진정한 주인일세. 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일이 있네. 저 숲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는 누렇게 죽어가는 대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상의 저주가 아니라 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썩어가는 뿌리를 되살릴 방법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중천에 높이 떴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씨종택의 마당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촌장의 말에 깊이 감화되고 민준의 효심에 부끄러움을 느낀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물동이와 양동이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동 우물에서 가장 맑고 차가운 새벽 정화수를 길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마음이자 마을의 상징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박노파도 작은 바가지를 들고 그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횃불을 들고 앞장섰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이고진 채 그 뒤를 따라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말석 일당이 잔인하게 독을 뿌렸던 숲 가장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흉측하게 말라비틀어진 대나무들은 밤바람에 여전히 스산하고 뼈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횃불 아래에서 독에 오염된 시커먼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묻은 흙을 걷어낸 자리에 사람들은 밤새 정성껏 길어온 맑은 우물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드러난 대나무 뿌리를 적시며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살아나게, 제발 살아나게, 조상님, 저희의 정성을 받으시고 부디 이 숲을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독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진심 어린 정성으로 가문의 상처 입은 혼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민주는 앙상하게 마른 대나무 줄기 하나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미약한 생명의 기운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물과 숲을 수백 번 오가며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쌀쌀한 가을밤이었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거나 그만두자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돕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자신을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죽어가는 숲을 반드시 되살릴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물동이를 나르며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꼬박밤을 새워 숲에 물을 부었습니다. 독이 뿌려진 구역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마을의 공동 우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의 고된 작업이 끝났습니다. 숲은 여전히 누렇고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밤새 부은 맑은 물에 씻겨 역하게 코를 찌르던 유황 냄새와 비린내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횃불을 끈 채 조용히 숲을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남아 숲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가장 차고 맑은 바람이 숲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마른 뼈가 부딪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만 내던 대숲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 희미하게 마치 저 먼 하늘 끝에서 들려오는 신락 같은 소리처럼 후 하고 맑은 숨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지친 귀가 만들어낸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에서 절망이 아닌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횃불이 꺼진 마당은 새벽의 푸른빛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가 묻은 손으로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바깥의 소란과 차가운 새벽 공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그 거센 바람이 어머니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병마의 기운을 함께 휩쓸어 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 숨소리가 어제보다 한결 고르고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뜨겁던 열이 조금 내린 듯 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정화 작업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 종택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방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대숲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누렇게 죽어버린 숲은 마치 그 끔찍했던 밤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듯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숲은 침묵했고 바람이 불어도 마른 뼈가 부딪히는 스산한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맑은 정화수를 길어와 어머니께 드리기 전 대숲의 상처 입은 뿌리에 먼저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을의 아이 몇이 겁도 없이 대숲 근처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숨을 곳을 찾으려 누렇게 변한 대나무 덤불 근처로 다가갔다가 무언가를 보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커멓게 독이 스며들었던 흙더미를 뚫고 아주 작고 연한 하지만 눈이 시릴 정도로 새파란 대나무의 새순 하나가 굳건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약한 손은 마치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가 어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숲이 살아났어요. 새파란 싹이 났어요. 어른들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둘 대숲 가장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말대로 죽음의 재가 뿌려졌던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의 푸른빛이 기적처럼 솟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한 박노파는 그 작은 새순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쥔 마른 손으로 눈가를 훔치더니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었구먼. 살아있었어. 생명이라는 것은 본디 그런 것일세. 아무리 혹독한 독과 추위가 짓밟아도 그 뿌리 깊은 곳에 진심만 살아있으면 이렇듯 다시 싹을 틔우는 법이지. 노파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새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기적의 신호탄이라도 된 것처럼 다음 날부터 숲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이 떨어지던 누런 잎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대나무 줄기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자 바싹 말라비틀어졌던 가지 끝에서 연두색 새잎들이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메마른 붓에 푸른 물감을 묻혀 다시 그림을 그리는 듯 했습니다. 회복의 기운은 독이 뿌려졌던 가장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숲 전체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깊은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흉측하게 번져가던 썩은 갈색빛은 서서히 그 힘을 잃었고 그 자리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검풀은 빛이 빠른 속도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대숲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숲을 보며 자신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음에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이야말로 민준의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산삼이나 녹용보다 더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말석의 음모와 죽어가던 숲,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숲을 살려낸 이야기까지. 어머님, 이제 괜찮습니다. 숲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의식조차 희미했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담았습니다. 메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리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네, 아들아, 장하다. 네가 가문을 지켰구나. 그 한마디를 내뱉은 어머니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토록 힘들어하던 약도 이제는 기침없이 잘 받아 넘기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민준을 보며 미움 말고 맑은 죽이 먹고 싶구나 하고 먼저 음식을 찾으시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밤새 정성껏 고운 쌀로 맑은 죽을 쑤어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숟가락으로 남아 스스로 죽을 떠서 드시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비로소 지옥 같던 시간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민준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민준을 볼 때마다 깊은 존경심과 미안함을 담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빈손으로 최 씨 종택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른 새벽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를, 어떤 이는 암탉이 낳은 귀한 달걀 몇 달을, 또 어떤 이는 잘 마른 장작 한 짐을 지고 와 민준의 마당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눈이 멀고 귀가 얇아 선비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농부 하나가 민준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은 그들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라니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숲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숲을 살려낸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정성입니다. 민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불효자나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샤와 온갖 모함과 위협 속에서도 조상의 유산과 가문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낸 충종을 모두 실천한 이 마을의 진정한 대장부이자 산교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통해 가난 속에서도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촌장과 마을의 원로들이 정식으로 예복을 갖춰 입고 최 씨 종택을 방문했습니다. 촌장은 툇마루에 앉아 민준과 마주했습니다. 최 선비, 우리는 오늘 선비에게 사죄하고 또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네. 촌장은 민준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값진 가르침을 주었네. 진정한 힘이란 재물이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뿌리와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그 고든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논의 끝에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상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진 독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난 숲의 강인한 생명력에 감사하고 또한 민준과 같이 훌륭한 후손을 이 마을에 내려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를 올리는 축제였습니다. 그날 마을 전체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부녀자들은 갓진 떡을 이고 날랐고 장정들은 맑은 막걸리를 걸러왔습니다. 최 씨 종택의 넓은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대신 따뜻한 온기와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흉흉한 소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나누어 먹고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다시 살아난 대숲의 푸르름을 칭찬하고 민준의 효심을 기렸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도 두꺼운 이불을 두른 채 툇마루에 나와 앉아 이 모든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노파는 툇마루 한 구석에 앉아 민준이 어머니의 입에 달콤한 식혜 한 모금을 떠 넣어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노파는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덕덕에 뿌리는 탐욕의 독보다 훨씬 깊고 질긴 법이지. 그러니 저렇게 다시 푸른 싹을 틔우지 않겠는가. 노파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잔치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민준의 귓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잔치는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충만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마을이 깊은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은빛 달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민주는 수많은 절망의 밤을 홀로 지새웠던 바로 그 툇마루에 다시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지난 모든 밤과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바로 그때 산등성이에서부터 시원하고 달콤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상처가 아물고 이제는 완연한 푸른빛을 되찾은 대나무 숲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저 먼 하늘 끝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소리는 점점 더 맑고 깊고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나무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끔찍한 비명도, 고통스러운 신음도, 스산한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청아한 퉁소소리였으며 프로파운드한 평화와 불굴의 인내,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의 멜로디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회복의 노래였으며 춤과 효라는 가문의 정신이 독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그 청아한 노래는 열린 창문을 타고 어머니의 방 안으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약보다도 더 신비로운 치유의 자장가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방을 넌지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고통이나 뒤척임 없이 아이처럼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만이 노래와 함께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온몸으로 그 대나무의 노래를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지독한 두려움과 뼛속까지 스며던 외로움,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웠던 피로감이 그 맑은 소리에 눈 녹듯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충만한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달빛을 받아 은빛 용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은 이제 완벽하게 되살아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꼿꼿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숲을 향해, 바람을 향해,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 아버지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대숲이 다시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끔찍한 독이 스며들어도 그 뿌리 깊은 생명은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영원한 약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에는 굳은 충심을 지켰던 먼 조상의 넋과 지극한 효심으로 가문을 지켜낸 민준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 밤하늘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청아한 멜로디는 고요한 죽현마을 전체를 따뜻한 이불처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고단한 잠에 빠져들던 마을 사람들은 꿈결 속에서 그 평화로운 대나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근심 걱정도 그 노래 속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무거웠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고 마을 전체가 깊고 편안한 잠에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푸른 대나무의 자장가 속에서 조용히 끝을 맺습니다.